네, 다음 주 20일부터 양일간 16대 연준의장으로 취임한 제롬 파월이 주임하는 첫 페드 회의가 열립니다. 그럼에 따라서 오늘 발표된 미국의 2월 인플레 지표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얼마나 단행할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롬 파월이 16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여태까지 평가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시장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제롬 파월이 취임한 지 한 달 이후에 평가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 증시 이렇게 보면 3대 지수 보면 3대 지수 간에 작년까지만 해도 동조한 모습,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땐 같이 떨어졌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다우지수는 이제 변동성이 되고 오늘도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보면 다우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래서 디카플링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역시 그 월가에서 관심이 있고 증시에 최대 재료되는 것이 트럼프발 통상 정책, 그 다음에 인플레 지표, 페드의 16대 의장인 제롬 파월이 당초 예상과 달리 물가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그 관세라든가 인플레 지표는 나스닥 지수보다는 다우지수에 더 큰 재료를 미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어느 쪽에 관심이 돼 있고 어느 쪽이 재료가 되고 있는가 단적으로 보면 3대 지수 모습 특히 오늘 새벽에 끝난 3대 지수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롬 파월이 지금 이제 우리 김 PD께서 이렇게 제롬 파월을 비춰주고 있습니다는 외형적 유머나 그 다음에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면서 트럼프와 손발이 잘 맞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그 당초의 트럼프파에서는 기대, 다른 파에서는 우려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 제 의견이 제롬 파월의 본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료가 아마 상원 합동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첫 무대의 비교적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소신이 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인이 그 소신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3월 20일에서 20일 양일간 제롬 파월이 16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이렇게 주재하는 회의에서 회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사항이거든요. 역시 아시겠습니다는 페드는 2012년서부터 물가 안정에 사실 고용 창출을 듀얼 맨데이터 양대 책무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는 역시 중앙은행은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주재하는 회의에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바로 직전에 발표되는 2월 소비자 물가 지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시청자분이 많이 관심 있는 금리 인상이 올해 얼마큼 될 것이냐. 또 자산 매각, 고유자산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 지금 페드가 갖고 있는 출구 전략의 양대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그 앞길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터가 오늘 그 발표되는 2월 물가지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발표될 물가지표가 더욱더 관심이 되는 것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상하원 증언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전향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왜 이게 물가가 관심이 되냐면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상과 달리 또 당초 기대와 달리 굉장히 제롬 파월이 지난주에 있을 상원 합동 이렇게 하원과 상원에 잇따라 열렸었던 이런 의회 증언에서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 소위 시장의 얘기로 보면 매파적인 그 발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페드의 지금 인플레 목표치가 2%인데요. 2%는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늦어도 앞으로 그 2019년에는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페드가 고용 창출과 물가 안정, 고용 창출 실업률, 물가 안정에는 핵심 CPI 내지는 근원 CPI 이런 것이 페드의 물가 지표거든요. 이게
필립스 곡선에서 트레이드업 관계가 필립스 곡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양대 책무와 관련해서 사실 그 물가 지표가 전형적으로 얘기한다면 필립스 곡선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필립스 곡선 인정에 따라서 물가 지표가 올라가면 지금 고용에 있어서는 완전 고용 수준보다 더 밑으로 개선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물가의 문제만 충족되면 금리 인상이든 그 다음에 보유자산 매각 쪽으로 빨리 가져간다는 얘기, 네.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미국의 증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물가 지표가 목표치에 이렇게 달성해서 바로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고 보유자산을 매각을 빨리 하면 사실 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2% 설정되어 있는 인플레 타겟팅 2%에서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시청자 여러분, 요 인플레 타겟팅 선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논리가 되거든요. 2%에서 물가의 핵심 CPI라든가 근원 CPI가 2% 벗어나면 바로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물가 목표에서 4%를 가면 설령 2%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상향된 4%의 밑에 있으니까 금리 상승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본 이 인플레 타겟팅의 논쟁에 있어서 제롬 파월의 의견이 어떤 입장을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 목표 타겟팅 2%를 올릴 필요가 없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번 물가 지표에서 굉장히 관심이 되는 것은 일단은 사실 인플레에 대해 전향적 목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 타겟팅 선에 대해서는 4% 상향 조정을 반대하고 2% 고수한다 하면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인플레가 물가 상승률이 사실 2%가 벗어나면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출구 전략의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걸 빨리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본다면 사실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의회 증언 직후에 국채 금리가 한 3% 근접하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한 달도 못 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 물가 지표, 인플레 지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가 지금 월가의 무역 전쟁과 함께 지금 다우존스를 오늘 150포인트 이상 끌어내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의 2월 인플레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네. 미국의 물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맨드 포 사이드, 총수요 사이드에서 경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임금 상승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국제 원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저희들이 뭐 공부하기는 사실 그 총수 사이드를 많이 분류합니다는 그보다도 총 공급과 총수 사이드에 넣기가 좀 힘든 경계선 연계에 있는 것이 달러 문제거든요. 그 달러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물가 지표가 2월입니다만 2월 물가 지표 보면 일단은 그동안 물가의 그 상승세는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CPI가 2.1%, 핵심 CPI가 1.8% 2개월 연속 유지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2월과 1월 달, 특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파라든가 뭔가에서 난방료 수요라든가 그렇죠. 이런 가격을 볼 때는 물가가 사실 그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2개월 연속 유지했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물가 상승세의 모습이 왜 제롬 파월이 물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물가 상승세가 과거에는 좀 이렇게 한 번 올라가 떨어지고 한 번 올라가 지속 가능성이 없었는데 2개월 연속 이런 물가 지표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물가 상승 국면이 어떤 기반이 이렇게 견고하게 그 기반을 조성됐다 이런 차원에서 제롬 파월이 이렇게 그 상원 증언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차에선 2월 달에 3개월 연속 지속되겠느냐. 왜 3개월 연속 지속되냐면요. 우리가 분기 수지는 2분기 연속 추이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월별 지표는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되느냐 이 여부까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미국처럼 통계 방식이 전분기 대비 전월별 방식이면 소위 베이스 이펙트 분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월에 높게 올라가면 다음 연대는 좀 떨어지고 다음 연대 떨어지면 그 다음 연대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베이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분기 지표는 2개월 연속, 월별 지표는 3개월 연속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미국의 경기 판단의 그 종합적인 가장 신뢰가 높은 NBR 전미경제연구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2개월 연속 이렇게 유지된다는 걸 감안해 볼 때 3개월 연속 지속되느냐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2월 그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일단은 1분기의 성장률 보면 GDP 나우에서 보면 1% 떨어질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는 총수요 사이드에서는 디맨드 풀 사이드에서는 인플레 요인이 좀 완화된다. 그 다음에 총공급 사이드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썩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더라도 썩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썩 많이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물가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는 수요 사이드, 디맨드 풀 사이드를 코스트 푸시 안에서 상쇄할 만큼 이렇게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급 사이드에서 마이너스, 수요 사이드 마이너스, 공급 사이드 플러스 이렇게 된다면 자 2월 그 소비자 물가 지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 약세 부분이 있죠. 달러 약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물가를 올리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그 2월 달 이렇게 물가 지표가 2개월 연속 유지했던 12월, 1월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예상은 우리 김 PD께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는 예상치가 CPI가 핵심 CPI가 전월비 대비해서 0.1%포인트 상승하지 않겠느냐. 네. 예를 들어서 CPI는 2.2%, 핵심 CPI는 1.9%. 그러면 타겟팅선은 핵심 CPI가 갈 때는 2% 근접. 이렇기 때문에 선제성을 강조하는 앞으로 9개월, 1년을 내다보고 선제성을 강조해서 3월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3월 달에 결국 시장 예상치대로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에서 올리긴 올리더라도 네. 앞으로 향후 그 이후에 되는 나트 프로트 점포도에 있어서는 중립금리를 지금 3%로 하는데 이걸 좀 더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 더 빨리 가져가지 않겠느냐. 연내에 4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점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롯해서 물가 지표 결과가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예상대로 이 핵심 CPI가 인플레 목표치에 도달을 할 경우에는 이 페드의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항상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금리 인상이 3회, 4회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로드맵 대비해서 빨리 가느냐 적게 가느냐 해서 시장 여러분 항상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매파냐 아니냐 할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히 매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획된 거에 비해서 빨리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좀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 왜냐하면 이미 로드맵은 시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에 전부 이렇게 지금 작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학습 효과 때문에 이미 로드맵대로 다 알려져서 반응은 포션 조정은 다 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단순히 금리가 올린다, 매파다. 금리가 3회 올린다, 매파다. 4회 올린다, 매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네. 로드맵 대비해서 속도를 빨리 가지면 매파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낮으면 설령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로드맵대로 낮아지면 이미 시장의 기세치에서 행동에 반영된 상태에서 보면 그보다 낮아지면 사실 많아질 기조로 가는 거죠.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각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벤치마크에 해당되는 소위 그 로드맵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산 매각에 대해서 로드맵은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 아시죠? 일단은 로드맵은 333 전략이다. 향후 3년 동안 매년 3차례 걸쳐서 중립금리 3%도 올린다. 이게 333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산 매각은 작년 10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죠. 매월 100억 달러씩 회수. 그래서 분기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3개월 지날 때마다 이렇게 월별 이렇게 자산 매각 규모를 100억 달러씩 늘려서 지금 200억 달러 이렇게 되면서 최대로 500억 달러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로드맵인데요. 지금 의회 증언에 이렇게 제롬 파월의 얘기한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2월 이렇게 물가 지표 예상치를 이렇게 감안한다면 3월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돼서 이미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렇게 보이고요. 네. 그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알려졌던 금리 인상의 로드맵, 그다음에 알려졌던 자산 매각의 로드맵보다 속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추측이 오늘 미국의 다우존스가 관세 전쟁과 함께 미국의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3월 페드 회의에서 이 자산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느냐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데 의회 증언에서는 예상보다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또 의견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물가에 대해서 전향적이니까 네. 금리 인상보다는 자산 매각에서 굉장히 전향적 입장을 잘 보였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 부분은 2015년 12월부터 추진해서 5차례 걸쳐서 올려왔기 때문에 이미 알려졌던 시장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언급한 의회 증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페드가 가져가는 것은 비전통적 정책을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출구 전략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10월 달에 양적 완화 종료,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자산 매각이거든요. 강도적인 측면에서 시청자분 잘 아시겠지만 강도는 점점 세게 하겠죠.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 종료, 금리 인상, 그리고 자산 매각이 가장 강도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강도 있는 조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제롬 파월이다. 역시 법률가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동안 돈을 푸는 과정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죠.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이경훈 앵커가 시장에 있으면요. 이경훈 앵커가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다. 네. 그러면 한편에서는 페드 대체조합에서는 보유자산이라는 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매각한 만큼 돈을 풀렸죠. 네. 이것이 지금까지 비정통적 쪽에서 핵심인 양적 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통적 정책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전통적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되니까 결국 보유자산을 매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가장 강도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매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적정 보유거든요. 네. 그래서 페드가 갖고 있는 자산 매각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이게 관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 기전 수준의 1조 달러를 가져간다 하면 그동안 풀었던 것을 다 이렇게 환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의 자산 매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당초에서 보면 제롬 파월은 자산 매각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을 제닛 앨런이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중립적 의견을 밝혔거든요. 네, 그렇죠. 제닛 앨런에 맡겨놓는다 네. 입장이었었는데요. 이번에 의회 증언에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이 적정 보유자산 규모로 얘기했던 것이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3조 달러는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 3조 달러는 그렇게 무난한 수준이다.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 중립적 수준이다 하는데요. 제롬 파월은 하한선 2조 5천억 달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출구 전략이니까 사실 2,500억 달러가 더 먹힐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출구 전략 추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사실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 타겟팅 선에서 지금 페드가 지금 밴드폭으로 물가를 운영하죠. 그래서 1.25에서 1.5%인데요. 지금 금리를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하단이 1.25에서 운영하는 게 1.5%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1.5%, 1.5% 동일하지 않느냐. 그러면 3월 달에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상단이 1.75 가고 하단이 1.5% 가면 하단으로 운영한다면 우리가 동일하죠. 근데 상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역전되는 거죠. 지금 역전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산 매각도 3조 달러 얘기하고 2조 5천억 달러 얘기하면 2조 5천억 달러로 시장이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자산 매각을 좀 빨리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것이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 보유 자산을 매각하면, 보유 국채를 매각하면 채권 시작해서 그만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나오니까 채권 공급이 증가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 반비례 관계는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 증언 때 자산 매각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2조 5천억 달러 하단선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국채 금리가 이렇게 3%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지금은 이제 왼쪽 상단에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이 직전에 스파 뉴스로서 네. 한국경제TV에서 그날의 핵심적인 것을 그 왼쪽 상단에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재정 적자가 5개월 연속 12% 증가했다 맞습니다. 하는 네. 내용. 그다음에 파운페스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4%까지 올라가겠다 하는 것이 스파 뉴스로 이렇게 핵심 뉴스로 왼쪽 자막에 올렸었거든요. 네. 아마 김동욱 PD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 비춰줄 수 있으면 비춰줄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5개월 만에 10% 증가했다.
그다음에 판패스인가요? 미국 국채 금리가 4%까지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바로 지금 월가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것이 뭐냐? 지금 미국 증시를 끌어내리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방금 이 재정적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재정적자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 증언 때 이번에도 또 의견을 좀 표명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표명할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의회 증언 때 네. 의회는 법률을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법률을 결정하는 곳에서 사실 재정 정책은 미국의 트럼프가 이렇게 최고 책임자는 재정부에 속해 있는 거고요. 행정부에 속해 있는 거고요. 통화 정책은 페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금리 인상에 기획재정부에서 압력을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재정 정책에 관한은 기획재정부와 통화 정책에 관한은 이렇게 한국은행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미국은 전통을 지키는 입장이거든요. 네. 페드가 1913년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이 원칙만 잘 지켰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이 의회 증언에서 재정의 위험성을 굉장히 경고했거든요. 근데 그런 자막들이 지금 한국경제TV의 왼쪽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함께 3월 21일, 21일 날 제롬 파월이 첫 주재하는 회의만큼 이미 페드 의회 증언에서 얘기했던 사항이 때 이런 문제도 사실상 뭐냐 재정 인플레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언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 측면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뉴딜 정책, 그 다음에 그 재정 수입적인 측의 텍스컷, 법인세 35% 21% 떠나, 소득세 39에서 34% 떨어뜨려 하면 재정 적자 확대된다. 재정 적자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채 발행이 증대하고 국채 발행하면 국가 부도가 되지 않느냐, 국가가 부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네. 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가 채무에서 우려가 된다면 통정책 무력화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가 간정하는 통정책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재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런 쪽에 의회 증언이 있고 3월 페드 이렇게 회의 결과에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뭐냐 보유자산 배경에서 돈을 줄인다 하더라도 행정부 사이드에서 보면 재정 지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뿌려댄다면 어떻습니까? 돈을 왜냐 국채 발행하면 뭐냐 자 발행하면 그만큼 재원이 형성돼서 네. 그만큼 그것들 재정 지출을 통해서 1조 원씩 달러 뿌려버리면 어떠냐면 재정 사이드에서 통화가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재정 인플레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아무리 물가가 페드 입장에서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해서 재정 인플레를 발생시키면 아무리 페드가 잘 그렇게 해서 물가 목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결국 그쪽에서 흐트러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친트럼프 인사로 이렇게 분리돼서 정책 격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강하게 지금 인플레 수준이 목표치에 도달한 상태에서 여기를 잘 관리해서 보유자산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에서 뻥 터지면 물가 안 목표 되죠. 유지가 안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부분에서 이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관심사인 사실 미국의 행정부에서 관찰하는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언급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정부는 네. 언급을 하고 네. 통상정책은 물가의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정책 언급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영향도 체크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2월 인플레 지표가 예상 밖으로 좀 나온다면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가 12월 1월 달에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2.1%, 핵심 물가가 1.8%, 2개월 연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0.1%포인트 상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치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관세정과 함께 이 물가 경기적 요인이 실제로 아시겠지만 3대 지수 중에서는 다우존스 지수와 S&P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와 S&P가 지금 김PD에서 보여주고 있으면 이렇게 떨어졌던 배경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문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측면에서 팽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한때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내 종목 투자보다는 올해는 해외 종목 투자해서 국내 종목 투자는 BK라 그리고 브로커리지에 이렇게 해서 해외 종목 투자는 GBK 이런 표현을 써서 GBK일 때는 각국의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사시되
사실 뭐냐 이렇게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 물가라든가 이런 게 민감하지 않는 이런 쪽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미국의 삼성전자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 아실 수 있다. 미국의 삼성전자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애플 나오고 아마존 나오고 그 다음에 구글 나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미국의 증시가 증시에서 10% 조정됐지만 지금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리질런스 탄력성 있는 게 바로 뭐냐? 지금의 재료와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 리질런스 탄력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존과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바이두라든가 이런 네. 각국의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빨리 조정되고 빨리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BK로서 추천됐던 모습인데요. 바로 그런 대목이 3대 지수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죠. 지금 보면 정치에서 낙관론 얘기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뭐냐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채권에서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간다. 증시로 가면 주가는 뭐냐 대세상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채권 쪽에 많이 팔아놨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 증시가 조정하면 증시에서 이탈됐던 자금이 채권 시장 가면 채권 금리가 뭐냐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아이고 증권사별로 주력과 핵심 영역에 따라서 이걸 시청자분 이렇게 어떨 때는 채권에서 증시 쪽으로 가서 주가가 낙관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증시가 조정하면 이 자금이 뭐냐 채권 쪽으로 가서 채권 쪽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주식도 가고 안정자산 채권도 가고 경계선은 부동산도 가고 그다음에 뉴밸류에 해당되는 비트코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빅체인지가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같은 는 눈에 익지 않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연애를 하더라도 뭐야 처음에 만나서 서로 정이 붙지 않은 사람은 먼저 이렇게 헤어지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오랫동안 눈에 익은 연인들은 뭐냐 헤어지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뒷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오래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떨어졌죠. 왜냐? 오래되지 않은 여인. 비트코인 떨어졌죠. 그 다음에 주식 떨어졌죠. 네. 채권 떨어졌죠. 주식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도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은 지금 우리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먹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세가 2년 대비해서 안 올라가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량지표 떨어지고 세계 부동산 시장도 지금 선행지표 물량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에서 채권과 증시로 그레이드 로테이션 증시에서 채권으로 머니 부분에서 안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다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뭐냐 뉴밸류에 해당되는 비트코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채권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지금 떨어질 기미를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 지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증시 쪽으로 간다, 채권 쪽으로 간다 해서 시청자 헷갈리실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지금 펀더멘털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과 같은 펀더멘털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사항이다. 인터뱅크, 인터마켓에 의한 자금에서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이렇게 수익률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펀더멘털을 지정하는 것. 그래서 2월달 물가지표가 이렇게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2월에 미국 인플레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비슷한 시간에 OECD에서도 세계 경제 전망을 또 수정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올 걸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OECD 경제 전망이 되죠. 네. 사실 그 IMF와 함께 양대 경제 예측 기관인데요. 지금 관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작년 11월 대비 11월 달에 이제 OECD가 경제 전망을 발표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 그때는 올해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죠. 내년 성장률은 이렇게 줄여드렸고 그래서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 줄로 작년 11월에 세계 경제가 3.7% 올해 내년 3.6% 이렇게 되는데요. 1월 전망처럼 상향 조정하겠느냐. 또 국별로 지금 미국이 2.5%, 유로가 2.2%, 중국이 6.2% 했는데 이걸 좀 올리겠느냐. 1월 IMF의 전망처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향 조정할 때 10년 만에 경제 전망치 대비해서 잠재 성장할 때 인플레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 결국 물가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으로 OECD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갭이 그만큼 뭐냐? 인플레 갭이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출구 전략이지만 ECB도 지금 뭐냐 하반기 들어서 9월 달에 양적 완화 부분이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면
바로 이제 금리 인상 문제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금리 인상이 단행하게 연내 단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뉘앙스는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겠냐는 추측이 되는 것이 결국 그게 출구 전략이다. 적극적 출구 전략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의 그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롯해서 인플레 지표와 네. 그 다음에 OECD 경제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그러네요. 3대 중앙은행에 관련된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때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뭐 3차 남북 정상회담이다. 그 다음에 사실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서 네. 어제 그 제가 결론 부분에 가치의 오바, 보수와 진보와 관계없이 계층 간의 관계없이 이건 좋은 기간 때문에 우리가 국력을 모아서 이것을 어쨌거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이렇게 완화시켜서 한국 경제에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그러셨죠.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이렇게 수석 이렇게 경제장관이라든가 이런 회의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그런 쪽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그게 기분 좋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력을 모아야 될 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력을 모아야 될 때다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는 비교적 OECD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거든요. OECD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작년에 4월 달에 OECD 수정 전망치에 한국을 포함시켰는데요. 3월 달에는 한국의 경제 전망치를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것들은 3월의 경제 전망치를 한국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네. 비록 OECD가 OECD의 29번째 1996년 12월 12일 날 가입하기는 했습니다는 그만큼 한국의 빅 이벤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빅 이벤트가 나오는 상태에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그 3월 달에 한국에 대해 수정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올해에도 예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3%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네. 것이 이번 이렇게 한국 경제 수정 전망치와 관련돼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사항인데요. 대체로 보면 3%대, 3%는 이렇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대보다는 3%는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도 근데요. 사실상 세계 경제가 상향 조정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3%가 작년처럼 유지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성장은 아니다. 왜냐? 세계 경제 성장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우리가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3% 세계 경제 성장률 추세만큼은 올라가야지. 대외 환경이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정당에 국민에 뽑아주는 정당에서는 그런 것은 무슨 무슨 사기다 이런 쪽에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 문제는 아니다. 지방선거라고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접근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에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 경제가 나아져야지 결국은 국민 잘 살고 중하위 계층들이 특히 잘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때 굉장히 지금 어떤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호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는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2월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페드 회의에서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또 경제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